다른 질문. 해외 취업 후 학업할 때 미국, 캐나다 사내 분위기는 어때요? 다른 데서는 비자 때문에 학업 병행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알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인턴십 정도지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 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시간이 아니에요. 파트타임 시간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알바를 많이 하시죠. 그렇게 이제 사무직 일들보다는. 근데 인턴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과 과정 중에 인턴십을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회사에 가서 인턴십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무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 이거를 뭐 미국 회사, 캐나다 회사, 호주 회사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라로 구분을 하거나 도시로 구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크게 서구권 기업으로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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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네. 그럼 기업 문화, 그리고 분위기, 이런 컬처들이 매우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한다든지, 혹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일을 한다든지, 면접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이렇게 특징들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영어권 취업에서 수요가 있나요? 혹시 일본어를 하시고 일본 취업도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 유튜브에 해외 취업 스타톡에 일본으로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중국어가 더 나아요. 예. 왜냐면 일본인들이 사는 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사는 비중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하면은 되게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제 학생분 중에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오너분이 이제 중국계 분이세요. 또 중국어도 제 학생분이 조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 가지고 취업이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는 사실 채용 공고 이렇게 봐도 일본어를 구사하는 것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캐나다다 그러면 캐나다 잡 이렇게 찍으면 그 상위권에 구직 사이트 리스트들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Japanese 이렇게 단어를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직업들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전에 구직할 때도 한국어를 구사를 하니까 코리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취업할 때. 영어를 하는 사람 중에 한국어를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렇게 코리안 치면 코리안과 관련된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잠시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번역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를 스스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사이트가 아닌 미국 구직 사이트를 보면, 그쵸. 해외 취업 사이트라는 거는 없고 구직 사이트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해외 취업이라고 부르지만 그 현지에서는 그 현지 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직 사이트가 맞는 거죠. 그 각각의 그 나라에. 그래서 미국 구직 사이트를 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자격 요건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자 때문에 외국인을 잘 안 뽑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비자 때문에 잘 안 뽑아요. 예. 어떻게 해외 사이트에서 구직할 수 있었나요? 네. 쉽지 않지만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가장 어려운 나라가 사실 미국이에요. 그래서 호주랑 캐나다랑 미국이랑 비교하면은 이렇게 취업 비자를 가장 받기가 어려운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용주를 만나서 고용주가 나를 마음에 들어서 나를 고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럼 스폰서가 생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도 그 지원한 사람들의 중에 3명 지원을 하면 2명 정도가 떨어집니다. 무작위로 떨어져요. 이거는 인제 거의 한 10년 전에까지도 그랬었는데 오바마 정권 때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비자 때문에 외국인을 잘 안 뽑는다고 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고용주가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이 사람을 뽑고 싶다고 해서 뽑아도 이 사람을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한 6 개월 전후가 걸립니다. 그 사람이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이라고 판단되지가 않으면 쉽게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인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옥타에 이게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제 학생분 중에 옥타를 통해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한인 기업으로 취업됐다는 미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됐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인 거죠. 취업 비자를 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회사들 비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추천을 많이 안 합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한 토대로 장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호주도 살기 좋고 캐나다도 사실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들은 쪼끔 다른 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단기 비자들 종류 이제 기억나시나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었고요. 어떤 코업 비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비자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간 내에서는 그 회사에서 부담이 없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합격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한 3 개월 정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취업 비자까지 인제 스폰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또 영주권까지 받고, 영주권까지 받으면 영주권도 비자 종류거든요. 근데 영주권 비자까지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인제 그런 취업 비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가 취업할 때 취업 비자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기 비자를 활용을 해서 그런 그 면접을 보고 그 고용주들이 나를 고용할 수 있는 그 좀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취업 비자로 가는 케이스고요. 이거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런 비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 영상이 있어요. 제 이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셔서 해외 취업 수다톡 중에 그러니까 5 번, 6 번이 있습니다.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 23번 이렇게 있는데 5 번, 6 번을 보시면 요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영상이 좀 긴 편이니까 한 2 시간 뭐 1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듣듯이 팟캐스트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산업군을 바꿔서 이직하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이거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산업군을 바꿔서 이직하는데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이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게 이제 스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킬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완전 동떨어진 거라서 정말 겹치는 게 없다. 업무에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산업군이 바뀌어도 활용될 수 있는 스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스킬이 되게 좋다든지, 혹은 뭐 대인관계 능력 스킬이 되게 좋다든지, 뭐 negotiation 스킬, communication 스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 바뀌어도 회사가 바뀌어도 활용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경험이나 장점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영국 패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4 월에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내년 1 월에 다시 런던으로 출국하는데 같은 회사로 다시 지원을 보는 것에도 당연히 같은 회사로 지원을 해 보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은 이건 아까 외국 취업에서 인맥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네트워크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회사에 인맥과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말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가 있죠. 연말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인맥 관리를 연말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12 월이니까 연말 인사를 하면서 근황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 관계들을 유지를 하는 거죠, 소식도 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년 1 월에 런던을 갈 계획이면 당연히 그 옛날 회사에 컨택을 하셔 가지고 네.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실 때 "다시 일하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가 약해서 캐나다 코업 비자가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신청하는 게 적절한가요? 코업 비자로 해서 현지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지 취업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 거 맞아요. 근데 정말 저는 뭐를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남들이 안 됐다고 해서 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됐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올바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스킬이 있고 올바른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현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업 비자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가 약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영어가 약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영어가 약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극복을 나의 영어 수준으로 영어 면접을 본 게 아니고 정말 영어 면접을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가 약하다면 내 영어가 약한 수준으로 면접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악플처럼 막 다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서 다 뽀록 난다.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말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학생분들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제 학생분들이 뭐 되게 막 유창하게 영어를 정말 대단히 잘해서 가신 분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채점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면접을 잘 봐서 된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는 어떡하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영어 공부가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큰 그림, 큰 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스페인 중남미권 취업 정보도 아실까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취업 정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2년 전에 멕시코에 가 가지고 강연을 했거든요. 거기에 강연을 했을 때 그 20대 분, 30대 분 대상으로 된 그 무역 강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한인 무역 협회 멕시코에 있는 지회에서 해서 거기에 젊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어권 취업에서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동양권은 나이가 많을수록 불리해지더라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해외 취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40대 중반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캐나다 공기업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나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거를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은 일단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게 해외 취업의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 대고 또 40대 이후에도 또 취업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럼 불리하게 작용을 거의 100%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곳은 없고요. 제가 이제 제 학생분들도 취업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도 들어보면은 왜 그걸 아느냐 회사에 들어가 보면 그 연령층이 되게 다양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그 공기업에 취업하셨다는 학생분 부서에 정말 연세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학교 갓 졸업한 사람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세 많이 든 분 보고 '아 나도 그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안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